그래서 이제 일본에 귀신도 많고 요괴도 많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들의 공통점이 사또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몸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밤에 장롱 문을 보는데 장롱에서 어떤 할아버지 형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쯤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몸이 허해서 그런가 왜 이런 게 보이지 하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잠을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옆집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나중에 추정으로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혼이 나오셨다가 옆집도 한번 오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풍물 동아리를 했었는데, 풍물 동아리는 전수라는 걸 갑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빡세게 연습을 하러 지방에 가는데, 어떤 지역에 산속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 연습을 힘들게 하고 씻지도 못하고 막 이제 지쳐서 잠이 드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이런 뿔테 안경을 끼고 옷을 잠바까지 다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같이 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비켜드리고 고개를 잠깐 돌렸다가 보는데 바로 없어졌더라고요. 다음날 얘기해봤더니 이제 그런 존재를 봤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뭐 공동묘지 터였는데 여기를 밀고 수련원을 지은 데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렇게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귀신과 괴물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죠. 물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귀신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이나 괴물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부분입니다. 신화적 이해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귀신이다 또는 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이 동네에는 다 나처럼 생기고, 뭐 머리카락 색깔, 입은 옷, 먹는 음식, 하는 말, 다 이렇게 낯익은 존재들인데,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뭐 머리카락 색깔, 하는 말, 입은 옷, 먹는 음식, 뭐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랑 같은 사람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들이 신적인 존재다 또는 괴물이다 라는 이해를 신화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귀신이라든지 괴물 이야기들을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했을 것이다, 이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재밌는 부분이 이제 한국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가 얘기들 다 아실 텐데, 처용이라는 인물이 이제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존재죠. 근데 그 시기 헌강왕 때인데, 외국 기록을 보면은 이슬람 상인들이 신라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 처용이라는 존재는 아마 이슬람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용가에 나오는 이제 처용 부인하고 바람을 피우는 그 존재, 이제 역신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역병의 신이라는 뜻이죠. 이 존재 역시 이슬람에서 같이 온 상인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신화들,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뭐 어디서 귀신을 만났다, 뭐 괴물을 만나서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도 외국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도깨비 설화가 있습니다. 도깨비 설화가 재밌는 게, 이 도깨비들이 메밀묵을 좋아해요. 메밀묵을 좋아하고 사람한테 김서방이라고 말을 겁니다. 그래서 김서방이 메밀묵을 챙겨주고 이러면 막 돈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김서방이라고 사람을 칭하는 이 도깨비라는 존재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집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이제 삼국유사의 기록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비형랑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비형랑이 귀신의 아들입니다. 신라 진지왕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형랑이 이제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도깨비들, 귀신들하고 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메밀묵이라는 음식, 메밀의 원산지가 중앙아시아예요. 이런 면에서 비형랑 설화, 또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도깨비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 집단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키도 굉장히 컸다고 나오고, 배 냄새가 났다, 색다른 채취, 이런 측면에서 귀신이나 도깨비는 이 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교류해왔던 이민족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들이 귀신으로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한국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귀신들 보면 장화옥년전도 그렇고요. 또 밀양사또의 딸 아랑설화라고 하는데 아랑사또전 드라마화도 됐었고, 이 귀신들의 공통점이 사또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선 귀신들조차 관에 공권력을 이용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또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억울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억울함을 귀신조차 관에 와서 넣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을 품게 되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한 일이 있다 이랬을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소명을 해서 이 한을 해소를 해야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관청에 나타난다, 이런 생각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귀신이나 도깨비들은 굉장히 무섭게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설화나 옛 이야기들에서는 사람을 해치고요, 되게 무서운 존재들인데, 우리의 도깨비에 대응할 수 있는 오니라는 뿔나구 가시방망이 들고 있는 요 이미지가 일본의 오니 이미지거든요. 근데 일본의 오니는 되게 악신이에요. 사람을 그 가시 박힌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이런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런 요괴, 괴물이라는 존재는 일단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라는 존재. 일본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일본이 이제 지금도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근데 그 이유가 과거부터 봉건제, 일본식 영주가 있고 뭐 다이묘가 있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위 다이묘 또는 영주들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영주의 영역으로 이사를 가지 못해요. 이주의 자유가 거의 없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귀신도 많고 요괴도 많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귀신들이 관청에 가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일본은 지방자치, 소위 이제 지방 분권형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가는 관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주가 나의 생사 여타를 좌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눈 밖에 나면은 죽고, 이걸 내가 어디다가 억울하다는 거를 또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뭐 지진, 뭐 화산,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오늘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귀신들은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죽었기 때문에 되게 원통하죠. 원한, 이제 일본말로 우라미라고 하는데, 내가 죽었고 저 존재들은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배가 아프고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넌 왜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산 사람들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게 일본의 귀신이나 도깨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면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귀신을 만났을 때 되게 무섭지만 얘기를 걸려고 그러시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뭐 하셨어요? 물어보고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가까운 도청 소재지라든지 최소 군청 정도의 관공서에 안내를 해드리면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과 한국의 귀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귀신과 괴물에 대한 얘기들은 뭐 다른 문화권에도 굉장히 그 문화권의 특징을 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구권, 서양, 유럽 귀신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늑대 인간, 뱀파이어, 이게 대표적이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이 친구들은 역시 일본과 비슷한 이유에서 만들어진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중세 때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서유럽이나 동유럽 쪽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험준했습니다. 숲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네를 떠나면은 죽을 수도 있고, 또 봉건제 국가였기 때문에 영주들이 자기 백성들이 떠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를 나가면 뭐가 있다, 늑대 인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 가능성이 크죠. 또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 서구의 장례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한국의 전통 장례를 보신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장을 우리가 보통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밟아요. 굉장히 다집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시신을 동물이 먹지 못하게 이제 단단하게 덮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람들의 어떤 시신이나 영혼에 대한 공포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서구 쪽의 매장 문화는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묘광을 만들어서 깊이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석실, 묘실을 만들어서 그냥 안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돌아가신 분들을 매장을 했을 때 살아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뱀파이어라는 귀신으로 또 형상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양 쪽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뭐 악령, 악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현대에 들어서 제작된 그런 외국 서구 쪽 공포 영화들 보면은 무슨 뭐 몇 번째 악마가 인간 세상으로 오는데 뭐 인간을 이용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죠. 뭐 악마의 저주. 자, 왜 이런 식의 귀신 스토리가 발달했느냐 하면 서구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카톨릭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카톨릭에서 연옥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대기소 같은 대합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교리가 있죠.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목격을 하는 돌아다니는 존재,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손 쳐도 이게 영혼이 아니라 악마가 지금 장난을 치는 거다, 악마의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같은 유일신 문화권인 이슬람 문화권에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의 무당 뭐 이런 위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어디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교리적으로는 이게 악마가 그런 분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괴물들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막 무서운 괴물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구미호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 모습을 하고 육식을 참아가면서 지내다가 이제 뭐 남편이 배신을 하는데 또 죽이지도 않고 그냥 참죠. 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역시 삼국유사 때부터 나오는데, 이 삼국유사의 김현감호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김현이라는 청년이 동네 절에 놀러 갔다가 어떤 처녀를 만나요. 탑돌이를 하다가 처녀를 만나는데 예쁘고 이제 마음도 맞고 해가지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가 자기를 찾아온 이 김현이라는 총각을 자기 이제 오빠들, 가족들은 이제 잡아먹자고 하는데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고, 그래도 내가 이 망구님, 인연을 맺었던 김현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갚겠다 하면서 관가에 호랑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김현의 손에 죽습니다. 이런 식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묘사가 될 때가 많죠. 괴물이 해를 끼치는 이야기는 여우누이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것 같고, 장산범, 부산에 장산이 있죠. 근데 장산범은 좀 현대에 재창작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공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통적인 한국의 과거의 괴물 얘기들은 상당히 인간 친화적인, 사람한테 해를 굳이 끼치지 않는, 역시 또 여러분들 익숙하실 지나가는 선비의 구렁이 얘기 있죠. 선비가 까치를 구하기 위해서 구렁이를 쏴주겠습니다. 그때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부부 구렁이였고, 남편을 잃은 아내 구렁이가 선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지 않죠.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죽이고 내가 종이 3번 울리면은 널 살려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도 하고, 종이 3번 울리잖아요. 까치가 은혜를 갚아가지고. 그래서 죽여도 되는데 살려줍니다.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웬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죽을 거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공포는 없었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괴물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일본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일본은 뭐 귀신도 800만이라고 하고, 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몬스터, 괴물, 요괴 이런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이제 일본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 밖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괴물들이 창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은 이제 호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뭐 이동도 좀 가능하고 중앙 집권 국가였다는 측면,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괴들은 뭐 호랑이 선에서 끝이 났든지, 사람들이 요괴에게 잡혀먹기 전에 먼저 호랑이한테 해를 입지 않았겠느냐, 이런 자연스러운 한국의 환경에서 나타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으셨나요? 한국의 귀신이나 괴물은 그렇게 무섭거나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귀신과 괴물을 두려워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귀신이나 괴물을 만나셨다면 어디까지나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신과 괴물에 대한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